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맞벌이 부부로 3살 된 딸을 둔 30대 워킹맘입니다. 대한민국 보통의 며느리들은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시금치도 먹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따금 정말 가뭄에 콩나듯 좋은 시부모님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이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다정하고 자상하신 시부모님. 물론 남편도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에요. 다정한 시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 아닌가? 어쩌면 노동 착취를 위한 고도의 밑밥 작전일지도 몰라. 정말 별별 상상을 다 했는데요. 지금은 어릴 때 못 받은 사랑을 지금 받나 보다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과 동시에 신부왔다. 인생 역전 대반전. 시댁복이 터진 케이스죠.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엄마는 가정보다 일이 우선인 워커홀릭이었어요. 출세욕이 강한 야심가 엄마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부모의 사랑은 늘 부족해서 애정결핍이 있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가 사회생활에 충실한 데다 워낙 사교적인 분이라 각종 모임에 만남도 많아서 집은 대체로 어수선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사 도우미 이모가 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시고 밑반찬도 챙겨주셨어요. 엄마는 늘 바깥 활동에 바빠서 저는 항상 뒷전이었고 그래서 늘 사랑이 고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그 사랑이 꽉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뵀을 때 따뜻하고 자애로운 면모에 완전 반해버렸죠. 정말 국민 엄마 혜자스러운 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결혼할 때에도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딸 이쁘게 키워서 시집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해 주시고요. 예쁜 순금 반지도 남편 몰래 따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우리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혼내줄 테니까.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시어머니의 따스한 온기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일이 우선인 엄마만 보다가 가족이 1순위인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부모님이 집 앞까지 나와서 저희를 기다리는 것도 놀라웠고요. 적은 평수이지만 시어머니가 알뜰살뜰 가꾼 집은 너무 따스했어요. 청결하고 위생적인 욕실과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주방과 거실, 여기에 온갖 식물들이 파릇파릇 숲을 이루고 있는 베란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초록초록해지는 시어머니의 집은 제가 로망하던 꿈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슨 꽃이에요? 너무 예뻐요. 아, 이건 사랑초고 요것들은 제라늄이란다. 와, 제라늄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네요. 제각각 이름이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재미로 키우는 거지. 그런데 여기 정말 작은 숲 같아요. 이 나무는 꽤 큰데요? 아, 그건 벵갈 고무나무야.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이게 공기 정화에도 좋고 영원한 행복, 장수와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더라. 20년 치고는 작은 거 아니에요? 나무가 웃자라면 가지치기를 해주거든. 어머니, 저도 베란다에 화분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아끼는 화분들 선물로 주마. 네, 고맙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잘 키울게요. 시어머니는 요리도 잘하셔서 시댁에 갈 때마다 맛난 음식들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따금 당신이 손수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저희를 깨우기도 하세요. 저희 집에 올 때도 맛있는 음식을 한 보따리 해오시곤 해요. 제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온갖 김치를 담그시면 맛보라고 택배로 보내주세요. 배추 겉절이, 봄동 겉절이, 갈치젓 섭박지, 알타리 무김치, 물김치. 시어머니가 만드신 요리는 다 맛있어요. 지난해 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하신 시아버지도 다정하세요.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며느라기냐, 우리 집 보물아가야 하십니다. 이게 제일 적응 안 됐던 부분인데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처음 전화하신 날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은 적도 있어요. 여보세요? 사랑하는 며느라가. 뚜, 뚜, 뚜. 저는 발신번호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분명 시아버지 번호가 맞는데 하면서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받아주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르고 아버님 전화를 끊어서 죄송해요. 전 그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내 목소리가 그렇게 들렸냐? 우리 더 자주 통화해야겠구나. 네, 그래야 할까 봐요. 시부모님이 항상 정답게 저를 불러주시니까 저는 시댁에 매일 전화를 걸게 되더라고요. 어떨 땐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기도 해요. 친정엄마한테도 하지 않던 시시콜콜한 일상을 시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제 자신이 누구보다 낯설었지만 제게도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이 생겼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굉장히 검소하신데요. 그래도 쓸 때는 확실하게 돈을 쓰는 현명한 분들이세요. 저희가 결혼할 때는 감사하게도 신혼집 구입하는 데 보태라고 목돈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아유, 며느라가 내 배가 홀쭉해진 것 같지? 에휴, 이 전체적으로 슬림하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버님 어디 편찮으셨어요? 아니, 너희 엄마가 너네 신혼집 보탠다면서 나한테는 일주일 내내 풀만 줬단다. 아유, 이러니 내가 살이 빠질 수밖에. 에휴, 또 이런다. 퇴직하고 쉬면서 배 나왔다고, 어? 다이어트 한다면서 채식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소도 아니고 내내 풀만 주면 어떡해. 음메 음메 이젠 말도 안 나온다. 음메. 아버님, 제가 소고기 사드릴게요. 그래, 그럴까? 그럼 우리 오늘 저녁 소고기 사 먹을까? 아유, 당신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래, 그러고 싶다. 사랑하는 울 며느라가가 소고기 사준다는데. 뭐 당신은 그럼 먹지 마. 어머니 같이 가세요. 제가 안심으로 쏩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고깃집에서 계산을 할 땐 언제 하셨는지도 모르게 시아버지가 계산을 하신답니다. 저희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면 항상 용돈이나 선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돌려주시곤 하십니다. 아직 저희한테 미안해서 용돈을 못 받으시겠대요. 나중에 돈 많이 벌거든 용돈 달라고 말씀하시는 시부모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노후 준비를 단단히 해주셨나 했는데 꼭 그건 아니었어요. 그저 두 분이 무력이 크게 없으세요. 2년 전인가 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간병한 시어머니에게 집을 남겨주셨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집을 팔아서 다른 자매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통 크게 나누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정말 큰 어른이시구나 생각했어요. 친척들이 어려우면 쌈짓돈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명절 스트레스도 크게 없어요. 오히려 절 챙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시댁과 친정이 차로 30분 거리인데요. 시댁 왔다가 친정도 들리는데 항상 선물 세트를 준비해서 주십니다. 친정에 그냥 가는 거 아니라고요. 3살 된 딸이 아프거나 제가 직장에 일이 있어서 늦을 때 시어머니는 기꺼이 와서 딸을 잘 봐주세요. 어린 딸도 시어머니를 잘 따르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닮고 싶은 분입니다. 물론 시아버지도 같은 결이시라 존경하고요. 이런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다정한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시부모님들이 좋으시니까 신랑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행복을 위협하는 먹구름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건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시동생의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업 준비 중인 시동생은 시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입니다.
학벌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쉽게 취업이 될 거라 기대가 컸는데요. 예상외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 시동생의 허영심 때문인 것 같아요.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구급 공무원은 눈에 차지 않고 오직 대기업을 목표로 준비하니까 취업이 더 힘든 거였죠. 아무튼 고시원에 들어가 죽어라 시험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시동생이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같은 학원에서 공부하며 눈이 맞았다는 25살의 그녀는 곱상한 외모에 아주 맹랑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직은 나중 일이고 임신을 했으니 당장 결혼부터 하겠다고 하네요.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한다던 애가 당장 결혼을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 태중에 밀양박 시문 중에 32대소 나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뭐? 임신? 이 녀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엄한데 에너지를 쏟아? 하면서 시아버지가 시동생의 팔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아버지, 슈, 아이가 듣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한 이때, 저라도 이 한 몸 바쳐 출산율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으이그 말이라도 못하면. 그래서 당장 살 집은 있고. 안 그래도 그게 말입니다. 제 명료한 기억에 따르면 형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 사격을 해주셨지 말입니다. 저도 염치불구하고 그 지원금을 받았으면 합니다만. 너 기억 안 나니? 너 군대 제대하고 주식하고 코인 투자하다가 몇 천을 말아먹었을 때 결혼자금 끌어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메꿔줬잖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죠? 에? 아버지. 그걸 우리한테 물으면 어떡하니? 아이고 말이야. 취업을 하랬더니 취집을 시키고 앉았어. 너희 부모님은 뭘 하셔? 우리 준섭이가 인사는 드렸니? 네, 저희가 당장 결혼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결혼이라. 시부모님은 지금 당장 결혼식을 올리기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시고 그 여자네 부모님과 상견례해서 결혼식은 시동생이 취업을 한 뒤에 하기로 합의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시동생 부부는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라 당장 집 마련할 돈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시부모님은 퇴임 후 두 분이서 오손도손 조용히 살고 계셨던 터라 이 모든 상황이 답답했지만 자식들이니 어쩔 수 없이 시동생 부부를 거두셨어요. 이때부터 기가 막힌 동거, 시댁의 악몽이 시작됐어요. 왜냐면 동서가 너무너무 철딱서니가 없었거든요. 고작 임신 6주 차에 임신 유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겠어. 어떡해. 우리 아기 건강 어떡해. 자기야 뭘 해줄까? 뭐가 먹고 싶어? 뭐든 말만 해. 자기가 원하는 건 내가 이 세상 끝까지 달려가서 구해올 거야. 왜 그래? 내 몸매 망가진 거 봐. 35, 24, 35 콜라병 몸매가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이게 다 자기 때문이야. 몰라. 어디 봐. 눈부셔. 눈부셔. 자기가 너무 눈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 이제 선글라스 가지고 와서 끼고 봐야겠어. 잠시만.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눈꼴 시려서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공부만 죽어라 파는 범생인 줄 알았는데 손발이 오글거리는 멘트를 날리는 사랑꾼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임신 초기는 입덧 때문에 토하고 살도 빠지고 힘든 시기죠. 하지만 자기 몸 힘들다고 동서가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걸 보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임신 초기인데도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만 홀라당 처먹고는 설거지도 안 해요. 몸이 힘들어서 설거지도 할 수 없다는데 청소는 말해 뭐해요. 급기야 동서 속옷 빨래까지 시어머니가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벌은 나빠지게. 이런 건 동서가 직접 하라고 하세요. 아휴, 입덧이 심해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는데 어떡하니? 빨래를 쌓아둘 수도 없고. 동서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주시는 이 상황이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요, 동서가 입덧이 심하다면서 먹기는 얼마나 잘 처먹게요.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삼시세끼는 기본이고요. 오늘은 왠지 딸기가 먹고 싶네. 오늘은 붕어빵 갬성. 붕어빵이 땡기는 날씨 아님. 이러면서 시아버지나 시동생에게 자기 먹을 간식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지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저까지 부려먹는 거예요. 형님, 지금 회사죠? 제가 지금 냉족발이 너무 먹고 싶은데 형님 회사 옆에 그 유명한 족발집 있잖아요. 퇴근하시면서 그거 사서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몸이 무거워서 못 가요. 임신 초기에 몸이 무겁다고 저한테 족발 심부름을 시키네요. 동서가 호들갑을 떠는 걸 보고 있노라면 출산이 내일 모레인 만삭인 줄 착각할 정도였어요. 저도 임신을 해봐서 아니까 같은 여성 동지의 심정으로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곤 했는데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형님, 오늘 주말인데 집에 계세요? 오늘 집인데 왜? 제가 지금 냉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은데 형님 댁 근처에 유명한 파스타집 있잖아요. 그거 지금 사서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몸이 무거워서 못 가요. 이 지랄을 떠는 겁니다. 이게 정말 누군 왕년에 임신 안 해봤는 줄 아나. 임신했다고 남편과 저를 부려먹는 동서가 못마땅하고 얼척이 없었지만 제가 안 사가면 저희 시부모님을 부려먹을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깨갱 하게 되더라고요. 꿈과 야망에 크게 못 미치는 무능력자 둘째 시동생 부부는 시부모님 댁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면서 생활비를 1원도 보태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공무원 연금은 시동생 부부의 생활비로 고스란히 들어갔고요. 매일 돼지같이 먹어제끼는 동서의 왕성한 식욕에 가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시어머니의 가계부는 적자를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결국 아파트 경비일을 맡으셨고요. 시어머니는 공공근로 신청을 하셨대요. 이 사실을 알고 저희 부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 부부를 불러 앉히고 생활비에 대해 한마디 했더니 형, 나 시험 준비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합격만 하면 우리 부모님 내가 다 모실 거야. 효도할 거라고. 그러니까 얼른 자리 잡을 생각을 해. 네가 조금만 눈을 낮추면 대기업 말고도 얼마든지 들어갈 데가 많잖아. 나도 꿈과 야망이 있는 놈이야. 난 한 번 정한 목표 유턴은 없어. 네 꿈도 응원해. 하지만 지금 아버지를 봐. 퇴임하시고 쉬셔야 하는데 다시 경비를 나가시잖아. 에이, 솔직히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것보단 낫지 뭘 그래. 소일거리 삼아 이러면 건강에도 좋고. 형,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오히려 아버지한테 좋을 거야. 그렇게 좋은 거면 너가 해. 너가 뭐든 해서 돈을 벌라고. 하면서 어쩌다 보니 동서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알았어요.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데 제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하면서 자기 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 동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며 갑자기 유튜버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입사 시험을 앞둔 시동생과 함께요. 우린 지금부터 유튜버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공부한 건 어쩌고 취직은 공고가 안 나서 그렇게 기다리던 시험이 4달이라며. 어머니, 의사 검사보다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은 이 시대에 한낱 월급쟁이 인생에 더 이상 제 청춘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월급쟁이가 한번 돼보고 하면 안 되겠니? 지금까지 널 뒷바라지한 우린 뭐가 되니? 아버님, 어머님이 요즘 트렌드에 많이 뒤떨어지셔서 모르시는데요. 요즘 애들 장래 희망이 유튜버가 된 지가 언젠데요. 유튜버들이 진짜 떼돈을 벌거든요.
이제 그게 정말이니? 그럼요, 어머니. 저희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100만이 되잖아요. 그럼 한 달 광고 수익이 3, 4천만 원은 된다고요. 연봉 사학은 그냥 찍는다 이겁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 어머니가 모르는 신세계 유튜브 세상, 제가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아휴, 정말 그게 가능한가? 그럼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초기 투자 자금이 좀 딸려서요. 뭐? 돈을 대달라고? 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유튜버가 되려면 카메라, 편집할 고성능 컴퓨터에 ASMR 마이크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뭐? 무슨 마이크? 이게 디테일이 중요해서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해야 하거든요. 자기야, 조명이 진짜 중요하잖아. 슈퍼스타도 조명이 없으면 오죽구리 일반인 되는 거라고. 영화 배우도 다 조명빨인 거 알지? 구인 목록에 조명 추가해, 알았지? 들으셨죠, 어머니? 조명에서 고성능 카메라의 영상 편집까지 방송 장비가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시동생이 꾸벅 절을 하니 어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래 하고 홀라당 넘어가게 되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에게 투자 좀 해주십시오. 제가 먹방으로 돈을 확 쓸어 모으려니까. 시동생은 3년을 잡고 있던 시험 과목 기출 문제집을 내려놓고 나도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다. 눈 깜짝할 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법 같은 유튜브 관련 서적을 독파한 뒤 이어서 영상 편집 도서들을 아주 씹어먹을 듯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의 쌈짓돈을 털며 마련한 방송 장비로 먹방을 야심차게 시작했어요. 자고로 먹방을 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더만요. 동서가 짜장면, 짬뽕, 탕수육, 마라탕, 아구찜 같은 배달 음식을 처먹처먹하는 영상을 녹화하면 나중에 시동생이 편집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영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편집의 달인이 될 리 만무했죠. 시동생이 버벅거리면서 편집을 하느라 매일 업데이트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꼬박 밤을 새워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유튜브 영상이 업데이트 되었고요. 구독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저희 가족은 물론 사돈의 팔촌에게까지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인에게 전달하고 공유한 것을 인증샷으로 보내달라면서 끝까지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동서의 유튜브 홍보 대사가 된 저희는 그나마 약과에 불과했어요. 심각한 건 동서가 매일 먹방하고 남은 음식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방에 쌓아둬서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됐다는 겁니다. 본디 집안 살림을 깔끔하고 야무지게 하는 살림꾼이셨기 때문에 성격상 쓰레기를 가만히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결국 동서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며 배달 때문에 생긴 일회용 쓰레기 처리까지 오롯이 시어머니의 몫이 됐어요. 나이든 시어머니가 상전보다 더한 며느리를 모시게 된 거죠. 동서는 맹랑하다 못해 싸가지가 바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집안일을 해도 못 본 척, 좀 치우라고 말해도 못 들은 척 나몰라라 하고 자기 방송해야 된다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기 일쑤였고요. 방에 틀어박혀서 매일 욕설이 난무하는 질 낮은 언행들을 일삼고는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러고 있으니 시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밀린 집안일들을 같이 돕기 시작하셨는데 동서가 남긴 음식물 뒤처리를 하면 할수록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동생 부부를 불러 한마디 하셨대요. 한 달 동안 너희들 먹은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기들 버리느라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 자기가 먹은 것 정도는 치울 수 있지? 아버지, 저 사람은 임신부잖아요.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청소를 시켜요? 그럼 네가 치우면 되겠네. 나도 내 아내 건강이 중요한 사람이다. 아버지,
저도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매일매일 고민해야 하고, 무엇보다 편집이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하거든요. 정말 24시간을 풀로 써도 모자랄 지경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는데? 아직은 미약하죠. 그래서 몇 명인데? 28명이. 뭐? 에라이, 28명으로 네가 계획한 연봉 4억을 벌 수나 있냐? 그럼요, 아버지. 이 사람과 제가 시크릿을 하고 있거든요. 시크릿? 그건 또 뭔 개뼈다구 같은 소리냐? 아버지,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베스트셀러를 모르세요? 왜 몰라? 내 말은 갑자기 시크릿이 왜 나오냐고? 아버님, 우리가 부자가 됐다. 연봉 4억 원을 버는 유튜버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우주가 그걸 사실로 만들어주려고 움직인다니까요. 동서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시아버지는 에잇 하고 시동생의 머리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한 우주의 순간의 빛일지라도 지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맞아, 지금부터가 반전. 오히려 좋아, 가보자고.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관세음보살. 실제로 시동생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처럼 살아야 한다며 부자가 된 사람이 쓰거나 인터뷰한 책을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었던 성공 요인을 자기한테 접목해서 별별 시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물론 부자들은 그런 책 따위 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동서는 시크릿 신봉주의자였습니다. 허황된 몽상가와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만나 먹방 유튜버라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펼치고 있었죠. 무엇보다 연봉 4억을 목표로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유튜브 먹방 조회수가 지지부진한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인기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으니 수익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죠. 당연하죠. 더럽게 재미없는 방송을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도 컨텐츠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패션이 문제다, 장비를 더 바꿔야겠다면서 시아버지의 카드로 흥청망청 사치를 부렸어요. 매일 패션쇼를 하듯이 옷을 바꾸어 입는 통에 동서의 침대는 옷이 이리저리 뒤엉켜 산더미가 되어 있었고요. 새로운 장비로 바꾼 뒤 예전의 장비들도 거실에 나뒹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저희 시어머니가 애지중지 가꾸고 돌보는 베란다 식물들. 정글숲을 배경으로 녹화를 하겠다고 덤비다가 시어머니가 몇십 년을 키운 베고니아와 다육이, 벵골 고무나무 화분을 도미노처럼 와장창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동서가 한다는 말이 어머니, 얘들도 새 집이 필요한 듯. 지금 중요한 건 긍정 마인드. 오히려 좋아. 네? 시어머니는 참다 동서를 불러서 찬찬히 좋게 타일렀지만 동서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가, 방송도 좋지만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니? 매일 밥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먹은 건 네가 좀 치웠으면 좋겠어. Yep, I got it. 알겠어요, 어머니. No problem. 그깟 쓰레기 치우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요. 어머니도 참 의외로 생색 잘 내시네요. 생색? 얘가 정말... 아무튼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네가 치우는 걸로 알겠다. 근데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컨텐츠를 리뉴얼 해볼까 하거든요. 그건 또 뭔데? 생각해보니까 배달 음식은 너무 흔하잖아요.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먹방인데 뭔가 특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한 건데 태교 음식 어때요? 태교 음식? 제가 임신부인 걸 극대화해서요. 지금부터 태교에 좋은 음식 먹방을 하는 거예요. 태교 음식을 하든 태국 요리를 하든 나는 네가 치우는 것만 제대로 해주면 좋겠어. 동서는 시어머니의 당부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갑자기 박수를 치며 아, 맞다, 맞다. 어머니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태교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손만 찍는 거죠. 마치 제가 만드는 것처럼. 잠시 손 좀 봐요, 어머니. 너무 쭈글쭈글하네. 어머니, 오늘부터 바세린 한 통 바르고 비닐장갑 끼고 주무세요. 안 되겠다. 모자이크 처리는 좀 그렇고, 뽀샤시 효과를 주면 되려나? 이따 준섭 씨한테 물어봐야지.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서를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저를 불러 한참 동안 넋두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내심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저희 집에 피신하 계시면 어떻겠어요? 너희 아버지 식사는 누가 챙겨주고. 그렇다고 동서 태교 음식을 만들어주시게요? 태교 음식이라고 해도 보통 요리하듯이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리 어려울까? 하셨지만 어려웠습니다. 말도 안 되게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나오지 않아서 다시 찍고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또다시 찍고 같은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서 시어머니는 기진맥진, 날이 갈수록 눈 밑엔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어요. 시아버지도 덩달아 점점 야위어져 가던 중에 반가운 손님이 시댁을 방문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큰 누나 시고모님이셨는데요. 1년에 한 번은 병원 검진 때문에 꼭 서울을 방문하셨어요. 시아버지와 띠동갑인 시고모님은 시아버지에겐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평소 시고모님의 방문을 몹시 반기셨어요. 시고모님은 보기엔 왜소하고 허리도 조금 굽은 분이셨는데 경상도 분이라 입이 아주 걸걸한 여장부셨어요. 이런 시고모님이 오셨으니 어땠겠어요. 집안 꼴이 어수선한 걸 본 시고모님은 바로 시아버지 내외를 불러앉혀서 물어보셨죠. 집은 폭격 맞은 건 왠지 흉물스럽고 너희들 얼굴은 와 이렇게 사갔노?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묻자 시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시고모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저까지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집 대표로 시고모님 앞에 앉게 되었고 시고모님은 동서의 일을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어쩌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있는 그대로 한치의 가감없는 동서의 만행을 이실직고 했죠. 시고모가 왔든 말든 제가 있든 말든 동서는 여전히 방송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평소에도 틈만 나면 휴대폰을 잡고 앉아서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올랐나 확인한다고 주변에 무관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시동생 부부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구독자를 위해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시고모님이 동서가 방송 중인 방의 문을 화들짝 열고 들어서자마자 불세줄에 쌍욕을 시전했습니다. 아이고 이 망할 쌍것들이 쌍으로 뭐한다고 방구석에 쳐들어 앉아서 지랄뱅이고 지랄뱅이. 어른이 왔는데 쌍판떼기 빳빳이 쳐들고 꼬라보면 어쩌긴데. 와 뭐 어쩌라고. 니 썩은 동태 눈깔이 쭉 빼서 저글링 하다가 먹물을 쭉 뽑아줄까. 좋은 말을 할 때 눈 깔아라. 이 철딱선이 없는 호로 잡것들아. 시고모님이 쌍욕을 경상도 사투리로 찰지게 쏟아붓자 동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누구세요? 큰거모. 시동생이 놀라서 시고모님을 부르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요. 나중에. 지금 방송 중이에요. 방송? 님이 뻥이다. 어디서 글뱅이 같은 년이 들어와서 이놈의 집구석을 시궁창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어. 이 봐라 여기 먹다가 네가 처먹고 뱉어놓은 음식 쪼가리가 여기 천지 빽거리다. 아이고 아유 들어보라. 아침 현상땡이 꾸밀 줄만 알았지. 집구석은 개판 5분 전이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소. 방구석에 먹다 뱉은 음식 좀 보소. 하면서 동서가 뱉어놓은 음식물을 들어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서가 기겁을 하기는커녕 방송 중이거나 말거나 할머니한테 대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아니 고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모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냐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하는 거 안 보이세요?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함부로 이러시면 안 되죠. 얼른 나가주세요. 에라이 미친년아. 네 주둥아리를 확 찢어볼까? 아니면 오버로크 와다다 쳐줄까? 응? 좋은 말 할 때 이거 다 안 처먹을 거가. 싹싹 핥아서 다 처먹으라. 하면서 남은 음식을 동서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안 먹는다니까 왜 이래? 진짜 무식하게. 무식? 내가 아무리 배운 거 없는 일자 무식증이라도 부모 공경할 줄은 안다. 대학 나와서 많이 배운 것들이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게. 부모 얼굴이 메주처럼 누렇게 둥둥 뜨가 있는데 무슨 지랄뱅이 방송이냔 말이다. 아니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을 년처럼 입고 있는 정신 나간 니랑 무슨 말을 하겠노. 준섭이 이 자식 거기서 멀뚱멀뚱 뭐하고 섰노? 어? 귓구녕에 말뚝을 쳐박았나? 얼른 안 나올래? 어? 니는 내한테 좀 맞자. 에이. 시고모님이 손가락을 우두둑 소리를 내며 시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동생 괴롭히는 잡것들은 절대 못 본다. 내가 오늘 이것들을 쌍으로 아주 아작을 내줄 기다. 이 쌍도라이 미친놈들아. 하면서 시동생의 등짝을 비오는 날 먼지나게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큰 고모, 제발 진정하세요. 니 같으면 이 꼴을 보고 진정하게 생겼나? 에이. 하면서 동서가 침대에 쌓아둔 옷과 액세서리들을 한 보따리 들고 와서 동서 머리에 쏟아붓듯이 던졌습니다. 이 옷들 싹 다 안 치우나? 1시간 뒤에 내 눈에 보이는 네 옷들 내가 싹 다 불사질라니까. 뭐 필요 없으면 여기 놔두고. 여봐라 기섭이엠이야. 여기 성냥 없냐? 여기에 좀 들고 온나? 극대노한 시고모님의 기세에 겁에 질린 동서가 얌전히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옷들을 하나씩 개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도 주섬주섬 갠 옷들을 옷장에 넣었고요. 네가 머리에 꽃만 안 달았다 뿐이지 미친 게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꼴을 하고 사노? 에? 부모가 잘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너희도 잘해야지. 부모 은혜를 얌생이처럼 받아 처먹고 그걸 개똥으로 쳐갚아. 에? 이 배응망덕한 것들 그냥. 노기가 찾아든 시고모님 눈에 방송 중인 카메라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고? 어떻게 이게 다 나갔어. 하면서 시동생이 카메라를 끄려고 하는데 시고모님이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고? 이건 나가는 거야. 들립니까 동네 사람들? 시부모한테 이따구로 대하는 인성 쓰레기 인간들 뭐하러 보고 있노? 할 일이 그래 없나? 이랬으면 발 닦고 잠이나 자라. 하면서 카메라 방송 장비들을 다 바닥에 내팽개치셨어요. 우당탕탕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부모님들이 동서를 도와서 방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고모님이 못하게 말리셨어요. 안 된다. 너희들 절대 야들한테 해주지 마라. 저런 상또라이 잡것들을 도와주면 버릇된다. 아들 버릇 나빠지는 게 다 부모 탓인기라. 너희도 며느리가 잘못하면 홍구녕을 내서 못하게 해야지. 오냐 하다가 후레자식 되는기라. 누님, 이게 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한 잘못입니다. 맞다. 네가 가정교육 잘못 시킨 거 맞다. 이런 아들은 포기하면 안 돼. 아무리 늦어도 참교육을 시켜야 한대. 자, 아야들한테 부모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제야 시부모님도 시동생 부부에게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어렵게 꺼내놓았습니다. 임신하고 몸 무겁다고 하니 우리도 봐줘야지 했는데 허구한 날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 태교에 좋은 음식 만드는 것도 나는 못하겠어. 몇 번을 찍고 또 찍는데 나는 못해 그런 일. 세아가 다른 건 몰라도 속옷 빨래까지 시어머니한테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앞으로 네 빨래도 네가 하고 밥도 네가 챙겨 먹도록 해. 그리고 준서봐, 너는 유튜브 한다고 설치지 말고 다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니? 이쪽 일도 적성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시부모님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시동생은 푹 떨군 고개를 차마 들지 못했고요. 동서는 상처받았다면서 뿌앵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고모님이 뚝 안 그치나? 으름장을 놓자 동서가 코를 훌쩍거리며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일단락 나는 줄 알았는데요. 동서가 시댁에서 받은 서러움을 자기 친엄마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말았어요. 그날 동서의 부모는 자신들의 시부모님과 외식을 하러 가던 길이었는데요. 눈물을 흘리고 울고불고 하는 동서 전화를 받고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그 길로 차를 돌려 시댁으로 달려오셨어요. 동서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보이자 갑자기 가족 상견례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자기 식구들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동서가 자기 친정 엄마를 보자마자 또 뿌앵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본 사돈 어르신이 뭐예요? 우리 딸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박서방이 취직할 때까지 결혼식도 미루고 시댁에 보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데 왜 우리 딸을 울리는 겁니까? 사부인 진정하세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좀 앉아보셔요. 시어머니가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시고모님이 저 아가 왜 우냐고요? 내가 오늘 눈물 콧물 쏙 빼게 홍군형을 내서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른 시고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세요. 오늘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저희 시부모님이세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십니다. 동서가 울고 있지만 인사는 해야겠기에 저도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큰 며느리입니다. 어색하고 뻘쭘한 인사가 끝나고 시고모님이 동서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니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보이소. 이게 사람이 자는 방입니까? 돼지우리입니까? 제 눈에는 앞만 봐도 소마구 같은데요. 짐승도 여기서 자라고 하면 차라리 날 죽이서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동서의 방을 들여다보라는 제스처를 하셨어요. 동서의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면서 방 안을 보시더니 못마땅한 듯 땡 한참 동안은 혀를 차셨습니다. 동서의 할머니도 빼꼼 구경하듯 방을 보시고는 아유 망측해라 하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두 분의 반응을 보고 불편한 기색으로 서 있는 동서의 부모에게도 확인해 보시라고 시고모님이 재촉하셨습니다. 사돈어른 나는 안 볼란다 하지 마시고 한번 보이소. 봐야지 알지요. 마지못해 동서의 방을 본 두 사람도 역시 하고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가관이지. 저 아가 방구석을 저래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요. 무슨 먹방인가 한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같이 내놓는답니다. 먹다 남긴 것만 아니고 먹다가 뱉은 것도 있다고 안 합니까? 혼자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청소는 다 시어머니한테 시키는 게 저 아이라요. 게다가요 돈도 없으면서 방송 장비 사고 맨날 첫날 옷에 입고 지 얼굴 꾸민다고 카드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이 돈 갚는다고 저가 부모가 경비서고 공공근로까지 나갑니다. 우리 동생 공무원 퇴임하고 연금 받으면서 노는 편안하게 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예? 사돈어른 아까 그러시대 예. 우리가 너무한다고 예. 에? 이게 너무하는 겁니까? 아가 삐딱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행동그지 안 발라고 그래서 혼나고 바르게 가라고 가르치는 게 잘못입니까 예? 대답 좀 해보이소. 시고모님의 말씀을 다 들은 동서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크게 수긍하시고 동서의 부모를 나무라셨습니다. 니들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만. 아이고 남세스러워서 원. 동서와 그 부모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임신해서 몸이 무겁단 말이에요. 입덧도 심해서 밥 먹기도 힘들고 조금만 일해도 지쳐서 저 한참 누워있어야 해요. 체력이 저질인 걸 어떡하라고요.
그래요, 아버님. 아무리 애가 방을 좀 어지럽히고 청소를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무랄 일인가요? 임신한 애를요. 아, 태교에 얼마나 나쁘겠어요. 동서의 할아버지가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제 불찰입니다. 사돈, 제 손녀가 이 집안에 와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불초한 제 손녀의 우매한 행동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깍듯한 사죄에 저희 모두 고개를 같이 숙이게 됐습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사돈 어른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야 감사하지요. 이게 다 같은 식구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식구니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제 본가가 안동에 있습니다. 한때나마 안동 지역의 유림 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저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물론 어린 새싹부터 올곧게 키워야 장래 커서도 올곧은 제목으로 성장했을 터이지만 늦었다고 손 놓고 있을 수야 없지요. 제게 아이들 교육을 맡겨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 말씀에서 선비의 고매한 기품이 느껴지네요. 좋지요. 좋다 마다요. 우리 아이들 예절 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하시면서 명함을 꺼내어 시동생에게 건네셨어요. 자네는 내일 당장 자네 처와 함께 안동으로 내려오게 하면서 인사를 하시고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엄청난 선비 포스를 풍기며 다녀가신 그분을 보면서 짐작은 했지만 알고 보니 동서 집안이 안동에 명망 있는 선비 가문이라고 하네요. 그런 집안의 손녀가 망나니 짓을 하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겠죠. 시고모님은 끝까지 남으셔서 시동생 부부가 안동에 예절 교육을 받으러 떠나기 전에 자기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가도록 하셨어요. 시고모님의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은 뒤에 시동생 부부는 안동으로 떠났답니다. 졸지에 나이 먹고 가정교육을 다시 받기 시작하게 된 동서 내외는 매일같이 시부모에게 전화와서 잘못했다며 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여기 너무너무 불편해요. 온수도 안 나와서 세수하기도 힘들어요. 군불 떼서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쓴다고요. 어머니, 청학동도 아닌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하게 예절 교육을 시키세요. 저희들 불러주시면 안 돼요? 하소연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끊어내셨습니다. 시고모님이 저것들 집에 들이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으시고 시골로 내려가셨거든요. 유튜버로 40억을 벌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동서 내외는 호랑이 훈장 출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조선시대 저리 가라 하는 교육을 100일 동안 받아야 했어요. 새벽 5시에 기상, 1시간 명상한 뒤 부근 야산을 산책하거나 체조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고요. 운동하고 돌아와서는 방과 마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마친 뒤에 각종 고전 강의, 생활예절 교육을 취침 시간인 밤 10시까지 짜여진 시간표대를 따라 풀코스로 받았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더 이상 받아주지 않으니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하며 귀환시켜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형님,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썽 부린 거 정말 후회해요. 이제 불규칙적인 생활을 멈추고 이곳에서 배운 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좀 올라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동서 임신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봐주지 않으셔? 저희 할아버지는 얄짤 없어요.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한 번 뱉은 말을 절대 지키는 분이세요. 형님, 오늘도 붓글씨로 사서삼경 베껴 쓰고 점심엔 뒷간 청소도 했어요. 여기 뒷간은 정말 푸세식이란 말이에요. 동서, 그런 말이야. 내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줄까? 네, 형님. 그게 뭘까요? 시크릿을 해봐. 지금 내 방 침대에 누워서 편히 쉬고 있다 상상하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끌어당김의 마법이라며 온 세포가 받아들일 때까지 상상해 보라고. 네? 벌써 열흘 지났으니 이제 석 달만 버티면 되겠네.
석 달 잘해봐. 화이팅. 아, 맞다. 동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 쓰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 스승님에 대한 공경, 우더른에 대한 예의범절,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 등 그야말로 인의예지신 교육을 야무지게 받은 동서내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부모의 고생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밖에 몰랐던 철부지 동서와 허무맹랑한 것에 사로잡혀 일확천금을 노렸던 시동생이 할아버지의 참교육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된 인성으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동서내외가 없으니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시부모님은 이제 저와 통화할 때도 다시 예전의 밝은 목소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시댁도 시어머니가 쓸고 닦아서 윤이 반질반질 나던 그 예전 집의 따스함과 초록초록 싱그러움을 되찾았어요. 정말 단 한 사람이 새로 들어왔을 뿐인데 행복했던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쓰레기장이 되는 걸 목격했네요. 정말 사람을 잘 들여야 하고 무례한 인간들을 참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